한유진의 삶은 황금으로 엮은 새장 속에 갇힌 한 마리 새와 같았다. 25년 평생. 그녀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소유했다. 높이 솟은 한화그룹의 최상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그녀의 전용 전망대였고, 세계 유수의 디자이너들이 그녀만을 위해 제작한 의상들이 옷장을 가득 채웠다. 한지훈 회장과 김은주 여사. 재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의 외동딸로서 그녀의 이름은 언제나 재벌 상속녀라는 화려한 수식어와 함께 불렸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유진은 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녀는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거대한 저택은 너무나도 고요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매일 밤 반복되는 정적의 의식이었다. 은식기가 도자기 접시에 부딪히는 쨍그랑거리는 소리, 그리고 낡은 괴종시계에 똑딱 똑딱 하는 소리만이 유진의 텅 빈 마음을 더욱 크게 울렸다. 맞은편에 앉은 한지훈 회장과 김은주 여사는 언제나 엄격하고 차가운 표정이었다. 그들은 유진에게 세상 모든 교육과 물질적 풍요를 제공했지만 따뜻한 눈빛이나 진심 어린 미소는 좀처럼 보여주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늘 어떤 비밀스러운 거리감과 함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차가움이 스쳐 지나가곤 했다. 유진은 그들의 시선에서 사랑 대신 알 수 없는 경계심이나 혹은 아주 미묘한 짜증 같은 것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어쩌면 재벌가 부모들이란 원래 이런 것인지도 모른다고 유진은 애써 자신을 납득시키려 했다. 어느 날 유진의 29번째 생일이었다. 저택의 정원은 화려한 조명과 생화로 장식되었고 재계의 유명 인사들이 모두 모였다. 유진은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값비싼 선물과 형식적인 축하를 건넸지만 아무도 그녀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 한지훈 회장과 어머니 김은주 여사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완벽한 부부의 모습으로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유진은 그들의 품에 안기고 싶었지만 그들 역시 자신을 향해 옅은 미소와 함께 축하한다는 형식적인 말을 건넬 뿐이었다. 포옹 대신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손길에서 유진은 그들 사이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간극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그날 밤 텅 빈 파티장에서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에 시달렸다. 화려한 삶 속에서도 유진은 자신만의 작은 세상에 숨어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는 도심 외곽의 한 야생동물 구조 센터였다. 지저분한 우리와 동물들의 배설물 냄새가 뒤섞인 그곳은 럭셔리한 그녀의 저택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한 번은 날개뼈가 부러진 채 버려진 어린 올빼미를 발견했다. 녀석은 조그마한 몸으로 필사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고 깃털은 피와 진흙으로 엉망이었다. 센터 직원들은 워낙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며 난감해했지만 유진은 망설임 없이 올빼미를 품에 안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녀석의 곁을 지켰다. 상처를 소독하고 먹이를 작은 주사기로 먹이며 밤새 녀석의 작은 심장이 뛰는 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녀의 손은 진흙과 약품으로 더러워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로 가득했다. 올빼미가 기적적으로 살아나 힘찬 날갯짓을 하는 모습을 보며 유진은 텅 비었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생명체를 살려냈다는 뿌듯함은 그녀가 재벌 상속녀로서 누리던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이 행동은 유진이 겉모습과는 달리 깊은 내면의 연민과
선량함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유진의 삶에는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가끔 이상한 꿈을 꾸곤 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비명소리, 낯선 여인의 흐릿한 얼굴, 그리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피비린내가 코끝을 스치는 듯한 기분 나쁜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꿈의 내용은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버려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단순한 악몽으로 치부하려 노력했다. 유진은 늘 은빛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다. 닳고 닳아 빛을 잃은 작은 펜던트가 달린 평범한 목걸이였다.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다른 액세서리들과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유진은 이 목걸이만큼은 단 한 번도 몸에서 떼어낸 적이 없었다. 어릴 적부터 늘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유일한 것이었다. 한지훈 회장과 김은주 여사는 이 목걸이를 볼 때마다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때로는 초조한 듯, 때로는 증오에 가까운 냉기가 그들의 눈빛을 스쳐 지나가곤 했다. 유진은 그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오래된 물건이라 싫어하는 줄로만 알았다. 특히 한지훈 회장은 가끔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 그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홀로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얼굴을 응시하곤 했다. 마치 거울 속에 자신을 낯설어하는 듯한 표정으로 임에 깊은 주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맴돌았다. 마치 그가 과거에 어떤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거울 속의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듯했다. 유진은 우연히 그 모습을 몇 번 목격했지만 그저 아버지의 사업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알 수 없는 불안감은 유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이 완벽해 보이는 삶 아래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둠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그 불안감은 머지않아 끔찍한 현실이 되어 그녀의 삶을 뒤흔들 것이었다. 유진의 29번째 생일로부터 몇 주 후 한화그룹의 심장부와 같았던 한지훈 회장의 집무실에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다. 한지훈 회장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비보가 전해진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원히 눈을 감았다. 재계는 물론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사망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대사건이었다. 유진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슬픔보다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더 크게 밀려왔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늘 애매모호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깊은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고 그렇다고 미워할 이유도 없었다. 그저 재벌 회장과 그의 외동딸이라는 관계의 틀 속에 갇혀 있었을 뿐이었다. 장례식은 화려했지만 유진은 그 속에서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 형식적인 위로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슬픔보다는 한화그룹의 향방에 대한 호기심과 계산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김은주 여사는 슬픔에 잠긴 듯 보였지만 유진은 그녀의 눈빛 속에서 얼핏 비치는 냉철함과 알 수 없는 안도감 같은 것을 감지했다. 유진은 그 감정의 실체를 알 수 없어 더욱 혼란스러웠다. 일주일 후 한화그룹의 최고위 임원들과 한지훈 회장의 형제자매 그리고 유진과 김은주 여사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유언장 개봉식이 진행되었다. 저택의 서재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은주 여사는 굳은 표정으로 유진의 옆에 앉아 있었고 유진은 가슴이 답답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한화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책임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을 느꼈다. 어쩌면 이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는 것이
텅 비었던 자신의 삶을 채워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이자 한지훈 회장의 오랜 법률 자문을 맡아온 강진우 50대 중반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유언장의 내용이 진행될수록 미묘한 긴장감이 실렸다. 본인 한지훈은 이 유언을 통해 나의 모든 재산과 한화그룹의 경영권을 나의 유일한 혈육이자 딸인 한유진에게 상속한다. 유진은 숨을 들이켰다. 예상했던 내용이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몇몇은 축하의 눈빛을 보냈고 몇몇은 질투와 시기를 담은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유진은 자신의 어깨에 놓인 거대한 짐의 무게를 느꼈다. 단 상속은 본 유언서에 명시된 특별 조항의 이행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특별 조항이라는 말에 모두의 시선이 변호사에게로 쏠렸다. 김은주 여사의 얼굴에도 미세한 초조함이 스쳐 지나갔다. 이 특별 조항에 따라 한유진은 본 유언장과 함께 전달되는 밀봉된 봉투를 개봉하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해야 한다. 이 내용은 한유진 본인의 진정한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이며 이에 대한 동의와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상속권은 박탈되고 자선단체에 기부될 것이다.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갈색 봉투를 유진에게 건넸다. 봉투는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한지훈 회장의 필체로 오직 유진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유진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의 질감은 유난히 거칠었고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함께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서류는 DNA 검사 결과 보고서였다. 유진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과를 읽었다. 한유진과 한지훈, 김은주 사이의 유전자 일치율은 0%. 유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그제야 텅 비었던 자신의 삶에 한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섬뜩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눈이 낡은 종이로 향했다. 그것은 한지훈 회장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다. 사랑하는 유진아,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너에게 이 잔혹한 진실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다. 너는 나의 친딸이 아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너는 나의 원수의 딸이다. 유진의 머리가 텅 비는 듯했다. 원수 믿을 수 없는 단어였다. 그녀는 편지를 계속 읽었다. 25년 전 너의 친부모는 나의 부모님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아 도망쳤다. 그들은 완벽하게 흔적을 지웠고 나는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복수심에 불타 너의 친부모를 찾아내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사라진 후였다. 그때 나는 너를 발견했다. 갓난아기였던 너를. 나는 너를 납치했다. 너는 나의 부모님을 살해한 원수의 핏줄이었지만 나는 너를 죽이는 대신 다른 복수를 택했다. 너를 나의 딸로 키우는 것. 네가 그들의 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나의 소나기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들이 살아있다면 자신의 딸이 내게 조종당하는 모습을 보며 지옥을 맛보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죽었다면 너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영원한 족쇄가 되기를 바랐다. 김은주는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고 나의 복수를 도왔다. 그녀는 너를 이용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다. 우리는 너를 철저히 감시했고 네가 혹시라도 진실에 다가갈까 봐 늘 두려워했다. 유진아, 나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밝힐 의무를 느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너의 몫이다. 하지만 경고하건대 절대 진실을 파헤치려 하지 마라.
그 진실은 너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것이다. 네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한화그룹의 상속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네가 진실을 파헤치려 한다면 넌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유진의 손에서 편지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살인마의 딸, 복수를 위한 도구, 납치, 그녀의 삶 전체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그녀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의 부모가 살인마라는 사실도, 그들이 자신을 사랑해서 키운 것이 아니라 철저히 복수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는 사실도,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김은주 여사를 향했다. 김은주 여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유진의 눈빛을 피하며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공포와 함께 숨길 수 없는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아니, 이 모든 게 사실이에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은주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입술을 깨물고 유진의 눈을 피할 뿐이었다. 그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유진은 김은주 여사의 얼굴에서 더 이상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곳에는 차갑고 잔인한, 그리고 알 수 없는 증오가 뒤섞인 낯선 여인의 얼굴만이 존재했다. 변호사 강진우는 유진의 반응과 김은주 여사의 표정을 보며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한지훈 회장의 죽음과 유 원장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느꼈지만 이 정도로 끔찍한 진실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유진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재벌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살인마의 딸이자 복수를 위한 도구로 이용당한 비극적인 존재였다. 이 진실은 그녀의 모든 삶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끔찍한 진실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그들이 왜 살인마가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이 왜 이토록 잔혹하게 뒤틀렸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거대한 복수의 짐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의 짐이 얹혔다. 유 원장이 파편처럼 흩어진 서재에 앉아 유진은 심장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25년간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그녀의 세계는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재벌 상속녀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보다 더 잔혹했다. 그녀는 사랑받아 마땅한 딸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도구였다. 살인마의 핏줄이라는 낙인은 그녀의 영혼의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김은주 여사는 유진의 시선을 피하며 서재를 황급히 떠났다. 유진은 그녀의 뒷모습에서 냉정함과 함께 묘한 안도감까지 일궈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디어 터져나와 시원하다는 듯이 유진은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방황했다. 텅 빈 저택은 이제 그녀에게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그녀를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걸린 낡은 은빛 목걸이를 꽉 쥐었다. 이 목걸이만이 그녀가 그 끔찍한 과거의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품고 살았던 희미한 악몽의 조각들이 사실은 과거의 비극적인 잔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비명소리, 낯선 여인의 흐릿한 얼굴, 그리고 코끝을 스치던 피비린내, 모든 것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더 이상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의 뿌리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그들이 왜 살인마가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뒤틀렸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다. 그것만이 그녀의 존재 이유를 찾고 이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김은주 여사를 찾아갔다. 엄마, 아니, 김은주 씨, 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세요. 왜 저를 속였나요? 왜 저를 이용했나요? 유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김은주 여사는 차갑게 유진의 눈을 피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내 아버지는, 아니, 한지훈 회장님은 너를 정말 소중히 여겼어. 그분이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했다는 것을 잊지 마.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더 이상 파헤치려 하지 마. 네가 알게 되면 너의 삶은 더욱 비참해질 뿐이야. 김은주 여사는 그렇게 말하며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녀의 눈빛에서 강렬한 위협을 느꼈다. 김은주 여사는 분명 그녀가 진실에 다가가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었다. 유진은 김은주 여사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강진우 변호사였다. 유언장 개봉식에서 강 변호사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의 표정은 유진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듯했다. 유진은 강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는 유진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다. 유진은 한지훈 회장이 자신에게 남긴 편지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다. 변호사님, 저는 제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왜 제가 그들의 딸이 되었는지, 모든 진실을 알고 싶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강진우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유진 양,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닙니다. 25년 전 그 사건은 당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미제 살인 사건이었으니까요. 한지훈 회장님의 부모님이 살해당한 사건. 당시 수사에도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만약 유진 양의 친부모가 그 사건의 범인이라면 이 일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진실을 품고 있을 겁니다. 강 변호사는 유진의 결심을 보았다. 그는 유진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본래 정의로운 성품을 지녔으며 한지훈 회장 밑에서 일하면서도 늘 그의 냉정한 복수 계획에 대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특히 유진의 존재는 그에게 늘 연민의 대상이었다. 이제 유진이 직접 진실을 파헤치려 하자 그는 그녀를 돕는 것이 자신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제가 유진 양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험난할 겁니다. 위험할 수도 있고요. 강 변호사의 경고는 진심이었다. 그들은 가장 먼저 25년 전 한지훈 회장의 부모님이 살해당한 사건의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자료는 철저히 봉인되어 있거나 파기된 상태였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운 듯했다. 그들은 정부기록 보관소, 경찰청 기록, 심지어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언론사의 자료까지 뒤졌다. 그때 김은주 여사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다. 김은주 여사는 유진이 강진우 변호사와 함께 진실을 파헤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비서이자 한화그룹의 핵심 간부인 박 실장을 시켜 유진과 강진우 변호사를 감시하게 했다. 박 실장은 유진의 모든 통화 기록과 이메일을 감청했고 그들의 동선을 파악했다. 김은주 여사는 또한 한화그룹의 재력을 이용해 언론에 압력을 가했다.
한지훈 회장님의 딸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을 흘렸고 유언장 내용에 불만을 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녀는 유진의 명예를 실추시켜 그녀의 주장을 아무도 믿지 못하게 만들려 했다. 동시에 강진우 변호사에게도 압력이 들어왔다.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한화그룹의 주요 소송 업무가 끊겼고 그의 변호사 자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변호사님, 저 때문에 너무 큰 피해를 입으시는 것 같아요. 유진은 미안함에 고개를 숙였다. 강진우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불의에 맞서는 유진 양의 용기를 보며 제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유진의 진정한 조력자이자 그녀를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끈질기게 진실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은퇴한 노영사 한 명을 찾아낼 수 있었다. 박 형사는 당시 사건에 대한 깊은 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은퇴 후에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몰래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25년 전 그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박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당시의 악몽이 그대로 담겨 있는 듯했다. 살해당한 한지훈 회장님의 부모님은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우리가 찾은 유일한 단서는 현장에 남겨진 낡은 은빛 목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는 박 형사는 유진의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유진은 자신의 목걸이를 무의식적으로 만졌다. 유진의 목걸이는 당시 사건 현장에 남겨진 유일한 단서인 그 은빛 목걸이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이 목걸이가...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그녀의 악몽처럼 어둠 속에서 피 비린내를 풍기며 다가오고 있었다. 박 형사는 낡은 서류철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25년 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중 하나인 낡은 은빛 목걸이가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그 목걸이는 유진이 늘 지니고 다니던 목걸이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서 희미했던 악몽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낯선 여인의 얼굴, 끔찍한 비명소리, 그리고 피냄새.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그것은 25년 전 그녀의 친부모가 한지훈 회장의 부모님을 살해했던 그날의 잔혹한 기억이었다. 유진은 몸을 떨었다. 그녀의 친부모가 살인마라는 사실이 그저 편지 속의 글자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 새겨진 끔찍한 진실로 다가왔다. 진실의 그림자는 이제 유진의 삶을 완전히 에워쌌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상속녀가 아니라 끔찍한 사건의 증인이자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길은 이제 더욱 위험하고 고통스러울 것이었다. 김은주 여사의 감시는 더욱 철저해졌고 그녀를 제거하려는 위협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유진은 자신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 형사의 충격적인 증언과 유진의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가 25년 전 미제 살인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임이 밝혀지자 유진과 강진우 변호사는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기쁨보다는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의 친부모가 살인마였다는 사실은 유진의 삶을 뿌리째 뒤흔들었지만
이제 그녀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해야 했다. 강 변호사는 즉시 25년 전 사건 기록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김은주 여사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김은주 여사는 유진과 강 변호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한화그룹의 재력과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두 사람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강진우 변호사가 소속된 대형 법무법인에 압력이 들어갔다. 한화그룹과 연관된 모든 소송 업무가 끊겼고 법무법인 대표에게는 강 변호사를 해고하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내려왔다. 강 변호사는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눈빛에서 자신의 신념을 보았고 이 불의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독립적으로 유진을 돕겠다고 선언하며 모든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변호사님, 저 때문에 이렇게 되실 줄은. 유진은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강 변호사는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유진 양,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될지도 모르죠. 괜찮습니다. 함께 이 끝을 봅시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은주 여사는 강 변호사의 해고로도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유진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기 위해 언론을 이용했다. 언론사들은 연일 한지훈 회장 딸, 유산 문제로 정신 이상 증세 보여, 충격 재벌 상속녀, 허위, 사실, 유포로 무릿 등의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기사에는 유진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모습이 조작된 사진과 함께 실렸고 유진의 과거 행적과 사생활이 악의적으로 왜곡되어 보도되었다. 유진은 하루아침에 대중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저런 사람이 한화그룹을 이끌 수 있겠어. 살인마의 딸이라니. 소름 끼친다. 인터넷은 악성 댓글로 도배되었고 유진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 그녀의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지인들은 그녀를 피했다. 유진은 끔찍한 악몽 속을 걷는 기분이었다.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세상이 그녀를 손가락질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강 변호사와 함께 밤낮으로 사건 자료를 파헤쳤다. 25년 전의 사건은 너무나 오래되었고 증거는 미미했다. 마치 누군가 모든 흔적을 철저히 지워버린 듯했다. 그들은 사건 현장의 낡은 사진, 당시의 경찰 보고서, 그리고 한지훈 회장이 남긴 편지 속 단서들을 퍼즐처럼 맞춰나갔다. 유진은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 조각들을 더듬었다. 희미했던 악몽의 파편들이 점차 선명한 이미지로 바뀌어갔다. 어린 시절 그녀가 살았던 낡은 방,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던 낯선 여인의 목소리. 그때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도움을 주었다. 25년 전 한지훈 회장의 경호원이자 비서로 일했던 은퇴한 인물. 박성배 50대 후반이었다. 그는 한지훈 회장의 충직한 신복이었지만 한 회장의 복수 계획과 유진의 존재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려왔다. 그는 유진에 대한 언론의 비난을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성배는 강 변호사에게 비밀리에 연락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지훈 회장의 개인 일기장과 일부 비밀 녹취록을 전달했다. 그는 그것들이 한 회장이 복수를 계획하면서 남긴 어쩌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즉시 일기장과 녹취록을 분석했다. 일기장에는 한지훈 회장이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범인들을 찾아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유진을 발견하고 그녀를 이용해 복수를 계획하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유진의 친부모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그들의 이름은 김태수와 박미영,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조직에 속해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섬뜩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녹취록은 김은주 여사가 한지훈 회장의 복수 계획에 깊이 가담했으며 유진을 감시하고 심지어 그녀를 제거하려는 음모까지 꾸몄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건 김은주 여사가 유진 양의 친부모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살인 행각에 대해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유진 양을 해치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강 변호사는 흥분해서 말했다. 유진은 일기장을 읽으며 몸을 떨었다. 자신의 친부모가 끔찍한 살인마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자신을 키워준 부모, 특히 김은주 여사가 자신을 사랑해서 키운 것이 아니라 철저히 복수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으며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삶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다. 그때 김은주 여사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고 한화그룹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 소집을 결정했다. 그녀는 이사회에서 유진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룹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와 조작된 증거들을 제시하여 유진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 넘기려 했다. 유진 양,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사회는 모레 아침 9시입니다. 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우리가 가진 이 증거들을 공개하려면 우리는 이사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은주 여사가 모든 출입을 막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사회에서 그녀를 이기지 못한다면 유진 양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명예, 재산, 그리고 진실을 밝힐 기회까지도.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강 변호사와 박성배, 그리고 그녀의 작은 은빛 목걸이,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이사회는 단순한 기업의 회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진의 삶을 건 최후의 전투이자 25년간 숨겨져 온 끔찍한 진실이 밝혀질 심판의 장이었다. 유진은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거나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단호한 결의와 함께 진실을 향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황금 새장 속의 연약한 새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아 스스로 새장을 부수고 날아오르려는 용감한 전사였다. 이사회 당일 아침, 한화그룹 본사 40층.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원형 테이블 주위로 한화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주요 주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어젯밤부터 쏟아진 유진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와 김은주 여사의 노골적인 압력에 대한 불안감이 역력했다. 김은주 여사는 회의실 중앙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비열하게 번뜩였고 그녀의 뒤에는 유진의 상속권을 박탈하기 위한 조작된 증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유진이 감히 이 자리에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확히 9시 정각, 김은주 여사가 회의 시작을 알리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든 시선이 문을 향했다. 그곳에는 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정장 대신 차분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스커트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다. 마치
폭풍우를 뚫고 막 도착한 폭풍의 여왕처럼 그녀의 옆에는 강진우 변호사가 굳건히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김은주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유진아, 네가 어떻게 여기를?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유진은 김은주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당연히 와야죠. 제 아버지의 회사니까요. 그리고 밝혀야 할 진실이 있으니까요. 유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은주 여사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유진은 최근 정신적인 문제로 그룹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그리고 그룹의 안정을 위해 한유진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모든 권한을 제가 위임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가짜 진단서와 조작된 증거들을 제시했다. 회의실에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유진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결의가 실려 있었다. 저는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감추고 저를 모함하는 자들이야말로 이곳에서 추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강진우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다. 강진우 변호사는 즉시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쳤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유진 양의 상속권 여부뿐만 아니라 25년 전 한지훈 회장님의 부모님 살해 사건의 진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음모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김은주 여사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무슨 헛소리야. 감히 누구 앞에서. 헛소리가 아닙니다. 강 변호사는 박성배가 넘겨준 한지훈 회장의 낡은 일기장을 펼쳤다. 이것은 한지훈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일기장입니다. 25년 전 사건의 진실, 그리고 유진 양의 출생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일기장의 일부를 읽어 내려갔다. 한지훈 회장이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한 범인들을 찾아내기 위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집념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그리고 마침내 범인들이 남긴 유일한 단서인 은빛 목걸이를 통해 그들의 딸, 즉 어린 유진을 찾아내 납치하고 복수를 계획했던 모든 과정이 생생하게 폭로되었다. 그리고 이 녹취록에는 김은주 여사님께서 한지훈 회장님의 복수 계획에 깊이 가담했으며 유진 양을 감시하고 심지어 유진 양을 제거하려는 음모까지 꾸몄다는 명백한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휴대용 녹음기를 틀었다. 녹음기에서는 김은주 여사와 박 실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유진을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며 조용히 처리할 방법을 논의하는 잔인한 대화였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임원들과 주주들은 경악한 얼굴로 김은주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김은주 여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야. 저들은 유산 때문에 나를 모함하는 거야. 그때 유진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맹수처럼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를 풀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다. 이 목걸이는 25년 전 제 친부모가 살인을 저지른 현장에 떨어져 있던 유일한 증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제 친부모의 DNA가 담긴 이 보고서가 있습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박성배가 제공한 증언과 함께 25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은퇴 형사 박 형사의 증언이 담긴 서류를 내밀었다. 박 형사는 유진이 가지고 있던 은빛 목걸이가 25년 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하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제공했다.
이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은 하나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제 친부모는 한지훈 회장님의 부모님을 살해한 잔혹한 살인마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딸입니다. 하지만 한지훈 회장님과 김은주 여사는 저를 사랑해서 키운 것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으며 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이사들과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 분노, 그리고 유진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김은주 여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폭로되자 정신없이 회의실을 뛰쳐나가려 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강진우 변호사가 이사회 시작 전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해둔 덕분이었다. 경찰은 김은주 여사를 향해 수갑을 채웠다. 김은주 씨, 살인 은폐, 살인 방조, 그리고 납치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은주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얼굴은 절규로 일그러졌고 그녀의 눈빛은 증오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유진을 향해 고통에 찬 눈으로 외쳤다. 이 은혜도 모르는 년, 네가 감히 나를.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에 비극적으로 울려 퍼졌다. 유진은 그녀의 외침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해방감이 스쳐 지나갔다. 김은주 여사가 경찰에 연행되어 사라지자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이사들과 주주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정신 이상자나 사기꾼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용기와 진실을 향한 굳건한 의지를 보았다. 유진은 그날 자신의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한화그룹의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끔찍한 진실과 마주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려 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이사회 회의실의 문이 닫히고 김은주 여사의 비명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멀어져 가자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녀를 짓누르던 거대한 진실의 무게가 뒤늦게 엄습해왔다. 25년 동안 견고하게 쌓아 올린 삶의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다. 친부모는 살인마였고 자신을 키워준 부모는 복수를 위해 그녀를 이용했으며 심지어 그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유진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더 이상 한화그룹의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끔찍한 진실과 마주한 한 인간일 뿐이었다. 강진우 변호사가 조용히 유진의 옆에 다가와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유진의 차가워진 몸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유진은 그의 품에 기대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에 격렬한 해방감에 가까웠다. 괜찮습니다. 유진 양,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용감했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비난할 수 없을 겁니다. 강진우 변호사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유진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며칠 후 김은주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살인 은폐, 살인 방조, 납치, 살인 미수, 그리고 기업 자금 횡령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강진우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김은주 여사는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었다. 한화그룹은 혼란에 빠졌지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전문 경영인이 임명되어 그룹의 안정화를 꾀했다. 유진은 자신이 가진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고 한화그룹과의 모든 관계를 청산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한지훈 회장이 남긴 소액의 개인 유산과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은빛 목걸이뿐이었다. 유진은 텅 빈 저택을 떠났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다. 값비싼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천 가방을 메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그녀는 서울 도심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홀로 살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낡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끔찍한 악몽은 꾸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누구인가? 그녀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느 날 강진우 변호사가 유진을 찾아왔다. 그는 유진에게 한지훈 회장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그에게 남긴 편지 한 통을 건넸다. 그것은 유언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지훈 회장의 마지막 고백이었다. 유진아, 이 편지를 네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떠났을 것이다. 나의 삶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너를 납치하고 키운 것도 그 지독한 복수심 때문이었다. 나는 너를 보며 매일매일 고통스러워했다. 너의 얼굴에서 너의 친부모의 그림자를 보았고 너를 보며 내가 겪었던 고통을 그들에게 되갚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는 죄 없는 아이였다. 너의 해맑은 눈을 볼 때마다 나의 복수심은 흔들렸다. 나는 너를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 이 괴물이 되어버린 나의 삶을 끝내고 싶었다. 너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내게 남은 마지막 속죄였다. 네가 이 진실을 알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너의 몫이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고 싶다. 이 끔찍한 비극의 사슬을 너에게서 끊어내라. 너는 이 모든 것의 피해자일 뿐이다.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다. 부디 나처럼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지 마라. 그리고 행복해라. 편지를 읽은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한지훈 회장을 향한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다. 그 또한 고통받는 존재였음을 뒤늦게 깨달은 연민이었다. 그녀는 이 비극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남은 유산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했다. 자신을 위한 호화로운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문득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올빼미를 돌보던 기억을 떠올렸다. 작은 생명을 살려냈을 때의 그 뿌듯함. 그것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였다. 유진은 강진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한지훈 회장에게서 받은 유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희망기금이라는 이름의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범죄 피해자, 특히 가족을 잃은 아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이들에게는 되물림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아픔을 치유의 에너지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강진우 변호사는 희망기금의 법률 고문으로 자원하며 유진의 새로운 시작을 도왔다. 유진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극적인 삶을 직시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직접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해주기도 했고 재단의 기금을 통해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교육과 재활을 지원했다. 어느 날 유진은 재단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어린 소녀를 만났다. 소녀는 유진에게 물었다. 이모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유진은 소녀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모도 한때 너처럼 아팠거든.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아. 내가 아팠던 만큼 너희는 아프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소녀는 유진의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를 만졌다. 이 목걸이 예뻐요. 유진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더 이상 이 목걸이가 그녀에게 끔찍한 과거의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픔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용기를 상징하는 표식이 되었다. 유진은 강진우 변호사와 함께 재단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범죄 피해자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유진은 자신의 삶을 통해 아무리 끔찍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직시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이제 상속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희망의 상징부로 거듭나고 있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다. 3년 후 한유진은 더 이상 과거의 그 화려한 재벌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한 삶을 살았다. 값비싼 디자이너 의상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고, 전용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짙은 화장이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진실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으며 그 속에는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온전히 희망 기금리에 받쳐졌다. 유진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단순히 서류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직접 발로 뛰며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들의 아픔을 듣고 눈물을 닦아주며 재단의 지원이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유진은 자신의 비극적인 경험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왔다. 그녀의 진심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유진은 새로 지어진 희망의 집 개관식에 참석했다. 희망의 집은 유진의 기금으로 지어진 시설로 가족을 잃거나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이자 치유 공간이었다. 건물은 크지 않았지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은 거실과 아늑한 침실, 그리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꾸며져 있었다. 개관식에는 강진우 변호사와 박성배, 그리고 기금의 후원자들이 함께했다. 강 변호사는 유진의 곁에서 든든한 조언자이자 친구 역할을 해주었다. 그는 자신의 법률 지식을 총동원하여 재단 운영을 도왔고 유진이 흔들릴 때마다 그녀를 잡아주었다. 박성배는 과거 한지훈 회장의 비서였던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재단의 실무적인 부분을 도맡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유진을 돕는 것이 그에게는 속죄이자 새로운 삶의 의미였다. 유진은 도서관의 한쪽 벽에 걸린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었다. 한 아이의 그림 속에는 찢어진 날개를 가진 새가 있었다. 하지만 그 새는 슬픔 대신 희미하게 빛나는 희망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 그림을 보며 자신의 삶을 떠올렸다. 그녀 또한 한때 날개 꺾인 새와 같았지만 이제는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모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한 소녀가 유진의 손을 잡고 물었다. 그 소녀는 폭력으로 부모를 잃고 이곳에 오게 된 아이였다. 소녀의 눈에는 아직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유진은 소녀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모도 한때 너처럼 아팠단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
하지만 이모는 깨달았어.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희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이모의 아픔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말이야. 유진은 자신의 목에 걸린 낡은 은빛 목걸이를 만졌다. 25년 전 끔찍한 살인사건 현장에 남겨진 단서였던 그 목걸이는 더 이상 그녀에게 공포나 절망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겨낸 비극과 그 속에서 찾아낸 희망을 의미하는 표식이 되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풀어 소녀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다. 이 목걸이는 이모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단다. 이제 네가 이 목걸이를 가지고 너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내렴. 소녀는 목걸이를 꽉 쥐었다. 소녀의 눈빛에 작은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며 유진은 따뜻한 한 미소를 지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유진은 희망의 집 앞 잔디밭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강진우 변호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함께 노을을 감상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깊은 이해와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유진 양, 이제 당신의 삶은 정말로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변호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도구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한유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따뜻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유진의 곁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희망의 집회 불빛이 아늑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이제는 밝고 따뜻한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유진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낸 진정한 의미의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된 사랑과 치유, 그리고 희망을 향한 아름다운 여정의 새로운 시작이었다.